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강철 매직 팀 KT가 해냈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4차전을 가져오면서 시리즈 4승 무패로 창단 8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해냈습니다. 한때 꼴찌의 대명사였던 KT를 우승팀으로 만든 힘, 선수를 자식처럼 키우는 이강철 감독 리더십이라는 데 한 표 보탭니다. 승리의 동의를 물었더니 베테랑을 존중한다, 순리대로 한다, 우리 새끼들 정말 힘들었는데 잘해줬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의 아빠급 칭찬인데 바로 그 강철 매직, 순리의 리더십이 정규 시즌 1할 타자를 한국 시리즈 MVP로 만들었다고 박경수 선수가 그랬습니다. 마법이 기적을 삼킨 고척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야구만이 아니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플랫폼 종사자 근무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예상대로 썩 좋진 않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가사 노동자들도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거 반드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이냐, 물가를 고려한 물가 상승세에 대한 고려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통장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해드립니다. 요소수 대란, 이거 한시름 놓는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네요. 차이나 리스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무슨 얘기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황, 어제는 장이 늦게 열려서 못 전해드렸죠. 미국 증시 소식,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열렸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불타는 경제 시간에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해 볼 건데요. 부의 시나리오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에서 이분보다 설명 잘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 초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플랫폼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먼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 취업자의 약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중에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사자는 66만 명이었고요.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사용자하고 그 근로자 사이에 거간을 해주는 그 업체에 등록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성별이나 연령, 업종별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종사자 중에 여성이 46.5%, 또 20, 30대 청년 비율이 55.2%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취업자 중에 여성이 42%, 또 청년이 34% 정도인 것을 비교하면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이나 배송, 운전 업종이 약 30%를 차지했고요. 음식 조리나 접객, 판매가 23%, 또 통번역과 같은 전문 서비스가 9.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남성은 배달이나 배송, 여성은 또 음식 조리나 접객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사자 중에 절반가량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부업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업으로 일한다는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21.9일을 근무를 하고 192만 3천 원의 소득을 매달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람 그리고 또 산재보험 적용받는 분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다는 분은 57%고요.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분은 28%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계약을 체결한 분들 중에서도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에 달했습니다. 이 고용부 측에서는 이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또 준수할 의무를 다하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사노동자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데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파출부, 가정부 이런 용어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이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가사 서비스 제공기간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가 포함되고요. 이 제공기간은 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서 서비스의 질을 좀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 서비스, 예전에는 그 사무소 이렇게 얘기했던 곳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휴가 가는 거, 근로자들이 휴식을 보장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돼 있습니까? 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개근했을 때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또 이 계약서를 쓸 때 근로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가 돼야 되고요. 1년 동안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연 15일의 유급휴가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가사 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 약 15만 명 정도 이 가사 노동자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좀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올라간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은금통위가 25일에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데요. 기준금리를 지금 연 0.75%에서 연 1.0%로 0.25%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1년 전에 같은 달과 비교하면 기준금리가 2배로 뛰게 되는 셈입니다.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 그리고 또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금융 불균형 또 물가 압박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KDI는 이달 초에 민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경제성장률 하락의 충격이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위드 코로나로 올 4분기에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나고 올해 경장 성장률이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청년통장, 이거 청년들한테 적게 내면 많이 얹어주는 통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신규 참여자들이 이제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거비나 교육비, 결혼 자금이나 창업 자금 이런 목적으로 매달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하면 이 청년들의 저축액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하게 부으면 본인이 540만 원을 붓고 또 서울시가 540만 원을 더해줘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저금리를 생각하면 꽤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는 총 7,000명을 모집했고요.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이 24일까지 또 비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달 안에는 저축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 똑같은 금액만큼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오늘의 개미들은 제 시간에 사과를 들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장이 제 시간에 열리는데요. 어제는 우리 장이 늦게 열렸지만 오늘 제대로 열린 장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을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증시 출발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출발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0.7%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대형주들이 다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가 지금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생각보다 빨리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LG전자를 포함한 애플 전기차 관련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지금 LG전자가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최근까지 주가가 좋았던 이제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이제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한번 쉬었다 가자 이른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늘 LG의 주가를 띄웠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밤 뉴욕에서는 증시 혼조세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좀 업종갈 차별화 장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융이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융 에너지 업종들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거는 메이시스가 21% 올랐고 콜스가 10% 오르는 등 대형 소매 유통 체인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8%대에 오르면서 IT를 포함한 나스닥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 좀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애플이 어제 장중에 전기차 개발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이 애플의 자율주행차가 한 5에서 7년 정도 출시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애플의 이러한 코멘트로 4년 내에 출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GM이나 포드, 리비안, 루시드 이렇게 다른 전기차 업종들은 주가가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업종 간 그리고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극심했던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파월 의장, 네네.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 역할을 하는 분이 임기가 끝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재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교체가 더 유력한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도 수요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 발표 예정인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최근에 밝혀진 대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문제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연임되지 못할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보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좀 더 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파월이 되든 아니면 브레이너드 이사가 신규 연준 의장이 되든 누가 임명되든지 간에 중립 이상의 이벤트로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차기 연준 의장의 임기 시작은 내년 2월인 만큼 당장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그 과거의 그 전례들을 보면은 보통 신임 연준 의장들의 임기 초기 시절에는 시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익숙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시에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임명될 경우에 그렇게 소통 부재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달변이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차이나 리스크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도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4천여 개 품목에서 80% 이상 특정 국가를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니 실질적으로 좀 경각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선임연구위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또 차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위험한 품목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소수 사태가 저희한테 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게 이 생활에 이렇게 가깝게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려줬다면은 이번에 산업연구원이 내주신 보고서는 그게 뭐 요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구조, 산업구조 전반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한 국가, 특히 중국의 예를 들어 수입의 50% 또는 70% 이렇게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번에 요소수에서 본 것처럼 그게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품목이 예를 들어 50% 이상인 게 한 1,080개 또 70% 이상인 건 600개가 넘는다. 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품목에서 특정 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그게 사실은 뭐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제품은 일본에도 어떤 제품은 미국에도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고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잘 보여준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재, 소비재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중간재하고 소비재가 뭔가요? 네, 사실은 그 해외 의존을 이제 우린 중간재도 많이 하고 또 소비재도 많이 합니다. 뭐 말하자면 소비재라고 하면 뭐 양념이나 과일이나 이런 식품 같은 거요, 또는 의류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거고요. 중간재는 생산 과정에서 공장에서 원료나 재료로 들어가는 건데. 특징은 뭐냐면 소비재가 어떤 해외에서의 그 의존 때문에 그 공급이 불안해지면 그건 체감이 바로 돼요. 바로 눈앞에서 오늘 먹던 사과값이 올랐거나 그렇죠. 사과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소비재는 또 다행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약간 뭐 좀 더 불편하지만 사과 대신 배를 먹는다거나 그렇죠. 무 대신 배추김치를 먹는다거나 이제 혹시 그 부족해지면. 근데 중간재는 그 어떤 특정한 그 공장의 특정한 공정에 맞도록 맞춰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재 자체의 부족에 끝나지 않고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생산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중간재 쪽이 더 크고요.
이번에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거나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것 중에 중간재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비자는 사서 바로 쓰는 거, 중간재는 사서 네. 다른 걸 섞거나 조립해서 또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요소수 말고도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이런 것들 거의 전량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급이 잘 안 된다. 특히 마그네슘은 지금 벌써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이게 바로 중간재 또는 소재들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뭐 사과하면 사과를 그냥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있구나 없구나 올랐구나 내렸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마그네슘이 마트에서 없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사실은 일반인 또는 사실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마그네슘이라는 원료가 쓰이는 산업이 몇 개나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 30개 가까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산업으로 퍼져 있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주방용 무슨 물건 만드는 것부터 항공기 부품까지 아니면은 철강을 만드는 데까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한 그 의존이 그 해외에 의존하는 것도 이제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 쓰이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마그네슘이 덜 들어오면 차체를 만들지 못해서 자동차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 요소수 대란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 너무 높다.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건 알지만 대안을 찾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에서 분명히 그게 중국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보여주는 거는 요소수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품목에서 사실은 유사한 상황에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도 중국에 많은 그 중간재를 의존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미국도 만만치 않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에도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중간재에도 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중간재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요소수에서 비롯된 이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는 나라로서 글로벌 가치 사슬 자체를 하나의 리스크로 또 인식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다들 예상을 했을 거라고요. 한 군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유사시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에는 이제 생산이 이른바 이 전 세계 가치 사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중간재가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뒤집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싼 것을 조달해야 그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거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디가 싸다면 글로 집중되게 되는 거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의존을 해왔는데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보기로 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은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안정된 공급망을 위해서 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뭐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수천 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그걸 하나하나를 다 뒤져가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이걸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 자유무역 체제, 글로벌 가치 사슬 전체가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게 좀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우선 보내는 게 가장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안정화가 제일 급하다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어쨌든 그렇지만 국민 생활이나 어떤 우리 생산 공장들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니켈, 리튬, 마그네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분량의 비축을 유도하고 좀 많이 국내에 쌓아놓도록 하고 그리고
이 좀 장기 조달 계약 같은 걸 맺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니켈이나 뭐 마그네슘이 점점 석유 천연가스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는 게 밝혀졌다면 이번에 요소도 그런데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더 비축 기지를 마련을 하고 장기 조달을 하고 요거를 위한 어떤 이 결국은 기업이 치러야 될 비용들이 있으면 이건 공공의 목적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가끔 이거 질문해 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위원님께 넘길게요. 재고 확보를 제때 혹은 충분히 하지 않은 기업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90년대 유행했던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즉 재고라는 건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안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한테 재고를 무작정 늘려라 하기보다는 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재고를 부담해야 된다면 이건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다면 그 창고도 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주고 또 돈이 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고를 그렇죠. 유지하려면 그 부분은 좀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은 그냥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돕는 거니까 정부가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무섭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000명 넘었다는 말씀을 거의 매일 지금 사흘째 드리게 되나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병상 가동률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요. 다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말 비 온다는 소식도 있죠. 가능하면 가족들과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선제검사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발전소 스페셜 금요일엔 불타는 경제. 네,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비상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인데요. 여기에다가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 걱정하는 나라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걱정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불타는 경제에서는 물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부의 시나리오의 저자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 25일에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는 물가가 너무 걱정이 되니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 거의 그런 입장이죠.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증가,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걸 이제 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미국처럼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예봉을 좀 꺾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 거의 이제 예고라는 말씀이 참 웃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한다고 안 했는데 다 알겠는 그런 게. 네, 그렇죠. 지금 증시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기예금에 돈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지부진하고 뭐 딱히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일 텐데 요럴 때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제 정기예금이라는 걸 자체를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뭐 주식은 다 팔고 정기예금으로 가야 된다. 정기예금 다 팔고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기예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은 현금을 놔두면서 투자자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현금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정기예금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기예금을 다 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기예금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시장이 조금 불안할 것 같을 때는 정기예금의 비중을 조금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할 때도 하나에만 정기예금 하나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나눠서 조금 길게 가져갈 정기예금을 넣고 한 달 정도로 단기 정기예금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언제든지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기예금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필수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그 주춧돌 중에 하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물가는 올랐는데 아직 뭐 투자할 대상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무관하게 계속 고전하고 있어서인데 물가가 어쨌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 거는 맞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율로 하면은 3.2%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율이 뭐예요, 부부장님?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월 달이라고 네. 하면 올해 10월 달에서 전년도니까 작년도 10월 달 대비 올해 물가.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전망들이 다들 엇갈린단 말이에요. 네. 보면 이거 공급망 쇼크는 이거 많이 살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사람 풀리고 백신 많이 맞고 그 감염률 좀 떨어지면 이거 좋아진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반면에 아니다 이거 쉽게 끝날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계의 케이스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쇼크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 유가를 갖다가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1달러에 80달러입니다. 1배럴에 80달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하잖아요. 원유를 수입을 할 때 원화를 주고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주고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환율도 올랐습니다.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 됐거든요. 1,080원에서 1,100원 사이였는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 돼요. 그럼 거의 10% 가까이 환율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럼 달러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사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달러 값이 올랐고 두 번째는 원유 국제 유가도요. 이제 1배럴에 45불에서 50불 수준이었거든요. 연초에. 지금 80불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환율이 올랐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에너지 사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건 환율하고 유가라는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는 공급망의 쇼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망의 쇼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바라보는 건 미국 이제 그 정부에서 바라보는 건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델타 변이 때문에 첫 번째는 미국의 노동력이 실제로 일자리로 복귀하는 게 꺼려진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늦어지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특히 동남아라든지 신흥국들 이런 데서도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도시가 락다운이 된 경우들도 많았어요. 네. 실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가공된 원료를 갖다 가공된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제품들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무슨 부품이 들어오면 그 부품을 갖고 다음 단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신흥국에서 들어오는 이 공급망 자체에서 마비가 걸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델타 변이의 완화가 일단은 공급망 해소에는 1번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델타 변이가 언제 완화가 될까로 가게 되죠. 네. 우리가 실제로 이 기간을 예단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건데 당연히 이제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이 너무 오래 이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예상이 물가를 더 밀어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부품을 갖다가 3개월치만 사놔요. 3개월치면 충분하거든요. 부품 재고가. 그런데 이번에 부품 구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원료 구할 때. 너무 힘들면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죠. 2달치 더 구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쟁이겠죠. 쟁여야죠. 네. 예, 여기서 포인트가 쟁여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럼 저는 원래는 3개월치만 사는 수요자였는데 5개월치를 사는 거죠. 미래 수요를 땡겨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은 저만 그럴까의 문제입니다. 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네. 예비 수요가 지금으로 땡겨와서 폭발을 해버리게 되죠. 이러면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물가 상승세를 미래의 수요를 계속 땡겨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물가 상승세 공급망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어지게 될지를 좀 가늠하게 되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패닉 바잉이 네.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나는 집이 없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 그런 네.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부품 시장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전에 꺾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왜 그 찬물 끼얹는 발언을 하나 했더니 네, 그렇죠. 물가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한번 확 끼얹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다 해서 석유값이 비싸니까 전략 비축유를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뭔가 전 세계 물가 특히 원유 가격 이런 거 끌어내리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순히 유가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의 안정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위험하다. 물가가 맞아요. 하락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도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면서도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바뀐 게 이런 거죠. 물가 상승을 갖다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놔뒀던 거죠. 방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방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물가를 방어를 해주는 이제 선제적인 초병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계병들이 물가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와 아무도 물가 관리 안 하나 봐 이러면 물가가 하늘로 튀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게 첫 번째 선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와의 전쟁처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게 1번이고 그럼 두 번째 이거죠. 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유국들한테 원유 증산을 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더 증산이라는 건 생산을 늘려라. 네. 그럼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산유국들이 지금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던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유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고 하면은 이럴 때는 산유국들이 약하거든요. 이럴 때는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원유를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니까 원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유국들이 오히려 갑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가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전략 비축유를 푼다든지 아니면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든지 미국 밖으로 원유가 나가는 걸 막겠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리에 나가겠다라는 이런 워딩들을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략 비축유를 푼다고 해도 이 결국엔 이거지 않습니까?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저거 한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러면 사실 유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새로운 효과들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 이걸 한 번 정도 눌러주는 것들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신발끈 다시 묶을 정도로 물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뭐 누구나 머지 않았다고 생각은 할 텐데 그 머지 않음이 생각보다 이를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텐데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스케줄은 매월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하면은 내년 6월에 이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이제 약간 좀 그 스케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돈을 주고 있는데 네. 시중에 이제 매월 1,200억 달러씩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0으로 줄여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150억 달러씩 줄이니까 150 곱하기 8을 하면은 1,200억 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11, 12, 1, 2, 3, 4, 5, 6 해가지고 내년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결국엔 이거거든요. 금리를 낮춘 다음에 금리를 0%까지 낮춰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실시했던 게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1,200억 달러씩 주는데 그럼 이걸 갖다 되돌릴 때는 양적 완화를 먼저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있었던 적이 13년, 1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14년도 1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서 14년도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났습니다. 양쪽 완화가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있었냐면 2015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 11월에 기준금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럼 텀이 한 1년이 좀 넘게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심해도 되겠느냐.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게 하나 있죠. 과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건 그때는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6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 선언과 함께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확률은 무조건 그런 확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기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잘 들립니다. 이 데이터.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첫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12월 달이라든지 이제 다른 시기에도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요거는 좀 긴장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부부장님 SNS를 봤습니다. 아, 네. 보니까 6월 안일 수도 있다. 5월에 올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요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세 가지 시각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금리 인상이 언제냐. 그게 이제 그럼 6월이냐 7월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12월 달 얘기도 간단히 해드렸는데 내년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보다도 금리를 2번 올리는 예상을 반영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 한 60% 정도 내년 12월이면 2번 정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5월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죠. 제가 5월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인다는 발표를 한 다음에 여기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여지를 남겨놨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아니죠. 300억 달러를 줄여버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테이퍼링이 보다 빠르게 끝날 겁니다. 그럼 빠르게 끝나면 한 달이라도 땡겨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지금 한 3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어쩌면 테이퍼링이 빠르게 땡겨질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언제 첫 금리 인상하냐. 두 번 금리 인상은 언제쯤 될 거냐.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이제 5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준이 융통성이 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물가 부담이 아무래도 크니까요. 네. 그 전에 부디 좀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한국은행도 아니고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왜 그렇게 열을 올리느냐 묻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게 우리한테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크게 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이 강하냐 내수로 성장이 강하냐 하면 수출 성장이 강하다는데 다들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는 건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요일 겁니다. 그 다른 나라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미국의
팔팔 끓고 있는 이 수요를 갖다가 살짝 스팀아웃 이제 약간 좀 이제 숨을 죽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숨을 죽여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 성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미국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빚이 100만 원이 있을 때 금리가 1% 올라가는 거하고 빚이 100억이 있을 때 1%가 올라가는 건 천지 차이죠. 부담돼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과도한 비유를 드리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미국 달러가 풀려 있는 양이 양적 완화라는 말씀도 드리셨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풀려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달러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들,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주는 충격파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전 세계에 달러가 풀려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흥국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그 나라들에게 미칠 영향, 이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미국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신흥국에서는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흥국의 통화를,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받은 신흥국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앞서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뛰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공산품을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신흥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동아시아 외환 위기 같은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는데 뭐 우리는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자재, 물건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 환율 1원, 2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거하고 조금 다른 건 전방위적인 달러의 강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만 싸지면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 수출품의 가격도 같이 싸지게 되면은 똑같네요. 사실 환율은 이제 수출할 때 이 환율의 효과라는 게 상당 부분이 좀 희석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화만 안 올라가고 다른 나라 통화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안 올라갔을 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키 맞추기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소비 쪽, 내수 쪽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GDP 보니까 내수가 약해서 우리가 어려웠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 네. 중국으로 가보면 네. 중국 위안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고정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한 1달러에 6.4위안 정도, 6.4위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1달러에 6.4위안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6.4위안으로 안정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약하면 그럼 달러하고 위안화는 같이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가 달러 대비 약하면 위안화 대비로도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한 거죠. 위안화 대비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하다는 건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위안화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를 대비해 가지고 위안화 가치는요 5년 내 거의 최고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여전히 수출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은 지금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서두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금융 개방이 일어났었을 때는 해외에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중국의 금리가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한 3% 정도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6 정도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비하면 금리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안화 환율에는 좀 안정세를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절하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되는 건 이제 첫 번째로 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케이스죠.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도 참 이제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위안화의 안정을 가져가려다가
중국에 그러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통한 다 약세인데 내 통화만 강세면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수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내수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홍다 사태 같은 걸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기업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소비도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내수랑 그다음에 수출이 모두 어렵죠. 그럼 중국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2015년에도 비슷했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다 무리해서 위안화가 이제 크게 절하가 됐었던, 위안화 가치가 한순간에 크게 떨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좀 경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미국 갔다가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부부장님, 네. 지금 보면요. 물가는 막 올라가는 추세이고 이 물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또 금리를 계속 올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은행 금리는 네. 저축은행보다 더 올라간다고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투자의 환경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물가 상승세가 이제 일시적이다. 이제 내년이 되면 잡힐 수 있다. 이제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가져가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채권을 끼우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채권 투자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이라는 거는 고정금리로 상당 기간을 가져가는 투자 상품인 건데, 예를 들어 제가 10년짜리 채권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 받는 거거든요. 연. 근데 갑자기 금리가 3%로 뛰어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큰일 나죠. 그럼 10년 네. 동안 2%씩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럴 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때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건 경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단기 채권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과거에는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지수 중심으로 해서 크게 뛰었다라고 보면은 이럴 때는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채가 많으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요. 저는 이제 영끌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경계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대출을 많이 끼워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영끌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더라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섣부른 판단을 하실 경우가, 불안감에 되게 섣부르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채 관리 같은 것들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야, 지금까지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님께 이런 표현 떠오르네요. 오며든다. 네, 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말씀 참 잘하시죠.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반가운 문자가 참 많습니다. 저희 방송 못 듣게 됐다. 왜냐? 저는 다시 취직했으니까. 이런 문자 많거든요.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죄송하고요. 9818님 실직하셨을 때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직해서 듣는 동안 좋았는데 저 다시 취직해서 어린이집 옮겨서 못 듣습니다. 완전 괜찮고요. 6758님 한 달 전부터 근무지 재개관해서 당당하게 듣습니다.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휴가 날 때는 왜 남몰래 들으셨을까요? 좋은 건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 둘 출근한다고 하셨던 분 계시죠? 아들들이 환경 관련 업체에서 근무해서 야근이 잦다고 하셨는데 걱정은 되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으십니까? 집에 있는 청년들도 힘내서 우리 시장이 날 외면하지 않는다. 요거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고요. 0675님 경제뉴스 정리 처음 듣는데 이해가 쏙쏙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1035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기업들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군요. 경제는 알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수록 어려워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고 정치 이벤트 때문에 아마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릴 걸 알고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연관되는 관계들 저희가 조망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이구님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발전.